안녕하세요. 닥터 파이낸스 김영환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 구독자들 중에 한 분이 한 학생이 질문을 아주 좋은 걸 주셔가지고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EV 계산에 있어서 현금을 차감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현금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영업 활동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신사업을 구상하기에 좋다. 혹은 미래의 캐펙스 지출을 늘릴 여지가 있다. 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단순 차감해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지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답은 EV란 거는 정의 자체, by definition, 현금을 빼고서 현재 가치화하는 거예요. enterprise value란 것. 왜 그러냐? 이게 보다 더 크게 EV 플러스 캐시 이꼬르 firm value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EV가 끝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핵심은 EV가 끝이 아니다. 밸런스 시트 있죠. 밸런스 시트 보시면은 여기에 자산, 부채, 자본, asset, debt, equity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은요, 그죠? 마켓 밸류로 봤을 때에 엔터프라이즈 밸류란 걸 뭘 갖고 하느냐? 에셋의 마켓 밸류는 firm value라고 합니다. firm value. firm 안 보이는구나. firm value. 이거를 firm valu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firm value. 근데 firm value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enterprise value. 이렇게 enterprise value 라는 게 하나가 있고 enterprise value 그 다음에는 cash balance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cash balance.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firm value라고 하자 하는 겁니다. 이게 market value of asset 아닌가 요놈이. 그래서 자산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다. 하나는 당신이 day to day business 매일매일 본업에 충실하게 영업을 하면서 버는 현금의 흐름, 그것이 enterprise value, 그거의 현재 가치가. 그 다음에 그 외에 지금 학생이 얘기했던 은행에 앉아 있는 저 현금, 저거는 일 안 하고 있거든요. 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자를 받아먹고 있는 거고, 혹은 주식 투자, 단기 투자해 놓은 것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내 본업에 지금 당장 쓰는 게 아니라 예비적으로 갖다 박아 놓은 것 뿐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리퀴디티 상에서, 그죠? 유동성이 급할 때 급하게 이제 데트를 갚아야 된다. 이자를 갚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 그 부채를 갚아야 된다. 이럴 때에 얘 갖다가 쓰면 되지 않냐? 그때 쓸 수 있기도 하고, 사업 확장할 때 쓰지 않냐? 그럴 때도 있고. 그렇다면 이제 목적이 따로 있는 거죠. 캐시 따로 있고, 엔터프라이즈 밸류로 해가지고 나오는 게 또 따로 있다. 성격이 두 가지가 양분된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굳이 캐시를 차감해서 한다라고 얘기한다기보다는 좀 어감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firm value를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enterprise value를 구하고 그 다음에 캐시를 더해서 firm value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웬만한 얘기는 다 쭉 될 거고요. 두 번째, 멀티플 방식의 밸류에이션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가? 같은 산업에 있어서도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이 100% 일치하는 경우는 없고, 재무 구조가 다른데 같은 멀티플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100억으로 10억을 번 것과 100조로 1조를 버는 회사의 영업 활동력을 같은 것으로 치부하게 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사이즈 이펙트라든가, 그죠? 말하자면은 회사의 규모의 차이가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도 있을 거고, 규모뿐 아니라 다른 경제적인 요소들이 미치는 영향도 있을 텐데, 그걸 냅다 깔아 무시하고 PE로, PE 멀티플 혹은 PB 멀티플 이런 걸로 해도 되느냐 하는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근데 잠깐 실망하실지 모르지만은 같은 산업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이 멀티플 가지고서 해도 됩니다. 심지어 같은 나라가 아니라 하더라도 수만 개, 수천 개 가지고 해도 괜찮습니다. PE 갖고 비교를 하는 거 다들 합니다. 이게 뭐냐? 일단
valuation 이런 거에 있어서 바이블은 뉴욕 유니버시티 NYU의 다모다라는 교수님이 쓰신 게 책이 바이블입니다. 그거 꼭 보셔야 돼요. investment valuation이라 가지고 하나 쓰셨고 시리즈로 쫙 나와요. 그리고 동영상 강의도 많고요. 딱 한 가지 단점은 그분이 인도 액센트가 좀 있으셔가지고 한국 사람이 알아듣기에는 좀 많이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들으셔야 됩니다. 어차피 외국계 은행에 가면은 여러분들의 보스는 인도 사람들일 거기 때문에, 그리고 컨설팅에 가고 어디 가도 상관없어요. 테크 쪽에 가도 다 결국엔 여러분들은 보스가 인도 사람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액센트는 다 듣고 있어야 돼요. 익숙하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보시면은 Dean of Valuation이라는 별명까지 받으신 이분이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Valuation, 여러분들이 valuation 배운 거는 크게 세 가지 패밀리가 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족보를 따지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운 valuation 첫 번째는 DCF, 두 번째는 relative valuation, 그 다음에 세 번째는 option pricing 가지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DCF라고 하는 건 사실 절대적 가치 평가, absolute valu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relative valuation, 그죠? 상대적 가치 평가. 그다음에 옵션은 옵션, 콜 옵션, 블랙쇼얼스 그걸 가지고서 리얼 옵션이라고 하는 걸로 세상을 재해석해서 보자는 거예요. 이거는 편미분 방정식이나 뭐 이런 것들 복잡한 게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언더그래주에이트 혹은 MBA 레벨에서는 설명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뭐를 volatility로 놓을 거냐, 뭐 이런 것 등등, 뭐 expiration date나 등등의 변수들을 넣어야 되는 게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절대적인 가치평가, 사실 이거는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기초 재무 과목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밸류에이션 방법이죠. 그 중에 일환으로 배운 게 NPV가 뭐냐, IRR이 뭐냐 등등 나왔었고, 그 다음에 DCF란 거, 그거 갖고서 현재 가치 할인하는 걸 디비덴드로 할 거냐, 프리 캐시 플로우 투 에퀴티로 할 거냐, 프리 캐시 플로우 투 펌으로 할 거냐, 디스카운트 레이트는 WAC으로 할 거냐, 아니면 커스트 오브 에퀴티로 할 거냐, 뿐만 아니라 리지듀얼 인컴 모델 해가지고 자녀 인컴 모델 혹은 EVA 모델 뭐 이런 걸로 갖다가 쓰기도 해가지고 이코노믹 프로핏이 뭐냐 등등의 얘기를 다 첫 번째 패밀리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포맷은 뭐예요? 서메이션, 합친다는 뜻이죠. 캐시플로우 T인데 T는 1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relevant cost of capital을 가지고 T 승해가지고 현가화했던 거를 좌우지간에 그 엑셀 스프레드시트에 쫙 해가지고 연도별로 쫙 해서 그걸 캐시플로우를 추산해 내가지고 디스카운트 레이트 적용시켜가지고 복리로 쫙 현가 할인했던 거, 그 짓 한 거면은 이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적 가치평가다. 그 많은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한 얘기였다. 족보가 다른 애들이에요. 얘네랑은. 얘네는 독고다이 방법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독고다이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은 누가 뭐래도 내가 가진 경제적 회계적 정보들을 배합해서 나만의 가치 추정을 하는 거고, 투자 기간도 달라요. 투자 기간이 얘랑 대비해서 얘는 장기 10년 바라보고 100년 바라보고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 독고다이, 물론 특공대란 뜻의 일본 말이죠. 하지만은 가미까지 독고다이 이런 것처럼 누가 뭐래도 난 가서 때려 박는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남들이 다 패닉이다 해도 다 주식을 팔고 도망갈 때에 너무 공포에 휩쓸린 장이다. 그럴 때도 워런 버핏 뭐 했어요? 독고다이로 가가지고는 야, 지금 골드만삭스 야 주당 2달러 말이 되니? 난 이거 저평가됐다고 생각해. 그러고서 혼자 질르셨어요. 그래가지고는 2 빌리언 달러를 질른 다음에 지금 2불짜리가 70몇 불, 80몇 불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거죠.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그런 식으로 가는 게 DCF 방법. 정말 영웅적이고 멋있죠. 근데 그런 영웅이 세상에 많지가 않다. 사실상 그 수천 명의 펀드 매니저들, 특히 헤지 펀드 매니저는 뮤추얼 펀드 매니저들은 이걸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건 미쳤다고 가냐? 네가 워런 버핏이니?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그죠? 우리의 뮤추얼 펀드나 헤지 펀드를 들고 앉아는 이 주주분들이, 투자자분들이 10년 기다려 줄 것 같니? 안 기다려 주시거든. 실망하면은 바로
나한테 환불 요청하고 내 돈 내놔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달, 두 달, 1분기 길어봐야 1년 이런 식으로 짧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 포지션 짧게 가져가는 분들은 항상 이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하다 보면은 결국 relative valuation이 80%를 차지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PE, PB 이걸 할 때는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이 수천 개의 종목, 수백 개의 종목을 항상 들고는 있어야 돼요. 얘는 독고다이로 팔아도 돼. 일단 100% 현금화해도 되고 뭐 100% 몰빵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지돈 갖고 소하고 팔 뿐만 아니라 CEO까지 갈아치워 버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신 분이고 그 캐탈리스트라 그러죠. 이 촉매제 이런 걸 다 가지고 계신 파워풀한 분들이 써먹는 거예요. 내가 그인가? 내가 그 사람인가?를 생각하다 보면 다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들이 뭐 하는가를 볼 수밖에 없다. 잔머리 굴리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간에 relative valuation은 실제적으로 쇼텀 투자를 하는 펀드들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 이쪽에 relative valuation을 쓰는 게 PER, PBR, 무슨 EV to sales, 무슨 뭐 price to sales 등등 무슨 레이시오를 갖고 들이대는 게 이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PE 멀티플, PB 멀티플 이거 갖고서 수천 개 종목의 다른 업종 해도 되느냐?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나중에 그 멀티플 리그레션을 써먹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거라고 했는데 세 번째 거 얘는 결국에는 통계학으로 들이까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과생들의 문제가 지금 그거예요. 문과 출신들이 여기서 고전을 멸치 못하는 게 그죠? 어디 갔어? 회귀 분석 그죠? 이걸 들이까서 이걸 해먹어야 돼요. 이게 들어가지 않고 이걸 써먹는다. 구라로 끝날 가능성 90% 이상입니다. 문제는 뭐냐? 회귀 분석을 알아듣는 문과생들이 진짜 없고 말을 한다 해도 그걸 알아듣는 시청자들이 많이 없어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안타까운데 반면에 공대 수학을 한 애들이나 공대 출신 애들은 여기서 날고 기어버려요. 그래서 공업하는 그 특히나 또 뭐예요? 퀀트 매니저들, 퀀트 투자하는 사람들, 공대 백그라운드를 갖고 와가지고 선형대수나 이런 회귀 분석을 했던 사람들은 이거 보면서 아 여기에 진리가 있었네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 편하게 살고 투자를 열심히 하게 되는 게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거기서 완전 세퍼레이팅이 일어나요. 그러기 때문에 문과생들한테 회귀 분석하라 그런 거고 좌우지간에 그래서 이 멀티플 리그레션은 뭔 소리를 할 거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우리 학생이 질문했던 그 사이즈 그죠? 혹은 경제적인 다른 변수들 기타 변수들 이런 것들을 다 회귀 분석, 다중 회귀 분석의 설명 변수를 때려 넣고 나서 그걸로 설명되는 부분이 있는가 이 변수들로 설명되는 부분들을 골라내고 컨트롤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걸로 컨트롤이 안 되는 이 설명 기존의 기타 경제학 변수로서 펀더멘탈 변수로서 설명이 안 되는 펀더멘탈 변수로서 설명이 안 되는 잔차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잔차. 이 잔차가 얼만큼 크냐 그걸 가지고서 아 이게 진짜로 오버밸류 됐구나 진짜로 언더밸류 됐구나를 판단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잔차. 그 잔차의 개념이 붙어 있느냐 하는 거가 문제가 돼요. 그렇게 되고 그걸로써 모든 얘기가 끝나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규모 회사 규모가 다른데 혹은 그 회사가 한 회사는 선진국 시장에 있고 한 회사는 개도국 시장에 있는데 그런 시장 변수 그죠? 또 한 회사는 뭐 이 성장성이 좋은데 성장률 한 회사는 성장률이 나쁜데 그 성장률 변수 뭐 어떤 회사는 이익 마진이 좋은데 어떤 회사는 이익 마진이 낮은데 그 이익 마진 그거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 변수들을 여기다 다 한꺼번에 때려놓고서 얘기를 해버립니다. 다중회귀 분석에서. 그래서 결국 잔차로 가져가서 얘기를 하게 된다 하는 말씀 먼저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장주 PE 강의에서 언급된 PE 계산의 최초는 DDM 모델을 활용하셨는데요. 소위 말해서 성장주라 불리는 기업이 높은 영업이익을 기대해서 혹은 높은 배당률을 가정해서 높은 가격을 형성한다면 높은 영업이익 성장률 이꼬르 높은 유보율
혹은 높은 배당률 이꼬르 낮은 영업이익 성장률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 상충되는 거 아니냐 변수들 간에 라는 의문이 드는데 그래도 P를 적용해도 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말씀드릴 거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분석 논의의 목적은 순전히 각 개별 변수 하나하나와 PER의 수학적인 수리 경제적인 상관관계를 체크하는 거예요. 우리의 mathematical intuition, 우리의 직관, 이 성장률과 PER은 같이 가야 된다. 즉 성장성이 좋은 걸 자연히 외부의 투자자들은 환영한다 하는 그 직관, 그거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 공식을 갖다 들이댄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각 변수들이 개별적으로 이 PER과 양의 상관관계, 개별적으로 음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PER이 높다고 해서 고평가됐다, 낮다고 해서 저평가됐다 라고 판단하지 말고 그것의 성장성은 어떤가, 배당률은 혹은 주주 친화적인 건 어떤가, 리스크는 어떤가, 그런 펀더멘탈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감안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여전히 이상하게 높다? 그러면 버블이지. 여전히 너무 낮다? 그러면 저평가된 가치주지. 그제서야 그러고 나서야 우리가 롱숏, 그죠? 고평가된 건 숏, 저평가된 거는 롱 해가지고 가져간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계학습, 머신러닝에서는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방법을 써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회귀 분석에서 쫙 그 관계를 먼저 밝힌 다음에 관계가 확인된 다음에 잔차가 너무 벌어졌구나 하는 걸 가지고서 롱숏을 가지고서 롱숏을 가지고서 투자해 나간다. 단기 투자를 해 나가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멀티플 리그레션 나가면은 또 우리 학생들이 많이 나가 자빠지거든요. 그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는 최대한 한 변수 회귀 분석으로만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일단 강의상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PER을,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성장성, 그러면은 이렇게 관계가 나타나는 거를,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걸 대략 볼 수 있으면 좋고, 그죠? 그래서 뭐 이건 성장성도 낮은 게 이렇게 올라갔다. 얘 같은 경우는 뭐 초치자, 성장성이 되게 높은데 요 밑에가 있는 거, 얘는 좀 이상하다. 너무 저평가되어 있네. 뭐 롱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론을 쉽게 빨리빨리 낼 수 있는 방법이란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이제 무작정 따르라는 게 아니라 이걸 봤을 때 롱숏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증거로서 이제 우리가 가져간다는 거고요. 그런 증거가 여러 가지 쌓인 주식에 대해서는 롱 가야지. 그죠?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다른 변수들이나 여건들이 같다고 하면 세테리스 파리보스라는 말이 있죠. 다른 여건이 같다고 하면은 그 각 개별 변수와 PER는 양이어야 된다, 음이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밝히는 차원에서 그 공식이 유용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애당초 또 뭐 단순화 일반화라는 거는 뭐냐면은 거기에 설명드린 것도 사실 제가 DDM 모델 갖다가 이제 보여드렸는데, 그거는 사실 그 성장주라고 하는 일부의 소수 주식들 있잖아요. 걔네들 보면은 DDM을 들이대서 얘기할 수 자체가 없어요. 엄밀하게 아까 말했던 그 첫 번째 그 DCF 밸류에이션을 생각해서 보면은 디비던드 디스카운트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애당초에 성장주 말고 가치주라고 하는 이미 디비던드를 페잉하고 있는, 배당을 하고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만 이걸 써먹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인투이션 뭐냐면은 이 성장주는 배당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죠? 앞으로 10년간 배당 안 하고 10년 후부터 할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경제적 직관은 마찬가지란 거예요. 그 공식에서 나타나는 거는. 그래서 일반론적으로 수천 개, 수만 개의 그 모든 회사들을 갖고서 쭉 우리의 경제적 인투이션을 얘기하는 데는 그 공식으로 충분하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숲을 보는 거다, 숲.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혹은 우리 질문해 주신 학생이 보는 거는 DCF 첫 번째 모델이죠. 그건 독고다이로 한 종목 갖고 죽기 살기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숲이 아니라 나무를 갖고서 쫙 들고 파는 거예요. 그 한 나무가 뭐 진짜 대박성 나무다. 그러면 해야지.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 어느 것이 완전히 옳고 어느 건 완전 틀리다가 아니라 내가 하려는 게 뭔가, 그죠? 내가 하려는 짓이 무슨 짓인가를 아는 사람이 선택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무를 봐야 될 건가, 숲을 봐야 될 건가, 그죠? 나무를 봐야 될 건가, 숲을 봐야 될 건가. 이건 숲을 보는 방법이다. 봐야 될 때가 있다. 숲을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숲을 봐야지, 그죠? 나무 하나를 갖고서 생태학적으로 뭐랄까 생물학적으로 그 하나를 들고 파야 되고 그 세포가 중요한 사람은 나무를 봐야지, 그죠? 내가 어느 입장에 있는 사람인가를 파악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메커니즘의 얼굴행이지 말고 시장 수천 개의 기업들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래야 한다는 관계 혹은 배당 성향 뭐 이런 것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는지 수리경제적인 직관을 확인하는 데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해야 PER을 높여주는 당연한 경제적 펀더멘털 요소들을 통제해준 다음에도 설명 불가하게 높은 것도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어도 단단히 있네. 그런 주식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들 초전도체 주식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왜 테마주가 그런 거거든요. 경제적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막 튀는 거예요. 그런 것들 유행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은 여기서 밝혀집니다. 대부분, 그죠?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해서 이런 매니저분들한테 많이 쓰일 수 있다 하는 거고, 쓰이고 있다 하는 거고요. 네 번째 질문, 부동산 가치 계산에 있어서 DCF 방식 쭉 질문을 해 줬는데 얼추 비슷한 평가가 나는데 선후관계가 최초의 수요와 공급법 측에 결정된 주변 아파트들의 가격을 통해서 거기에 걸맞는 전세 보증금과 월세를 맞췄다고 보는 것이 맞는지 그렇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면 DCF 방식이 부동산 평가에도 합리적인 방식이 될 수 있는지 아니요. 아닙니다. 네, 일반론적으로요. 부동산은 상대가치 평가를 쓰는 대표적인 자산입니다. 정말 단순하게 관심 가진 아파트 평수와 그 모델이 같은 거가 지금 최근에 얼마에 팔렸는가 딱 보면서, 그죠? 호갱노노 딱 이런 거 보면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사고 팔리는 게 부동산입니다. 그걸 극단적으로 물론 relative valuation 남의 거 보고서 상대적으로, 그죠? 평균에 맞춰가자. 평균은 efficient 하시니 시도 때도 없이 어느 때든지 간에 버블이건 크래시건 없다. 이 relative valuation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그 valuation 메소드 중에 하나는 그 두 번째 거잖아요. 그게 철학은 뭐냐면은 평균은 efficient 하시다 라는 거예요. regression to the mean 하는 것도 뭐냐면은 평균으로 회귀할 거다 하는 믿음 하에서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첫 번째 거는 efficient 하다는 걸 부인합니다. 첫 번째 DCF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단기적으로 그 단기적으로 시장은 효율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가치주라는 거 혹은 투자 기회라는 걸 내가 파악해낼 수 있고 장기적으로 한 10년이면은 쫙 효율적으로 수렴에 붙으니까 그걸 가지고 돈 벌어먹겠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그 relative valuation의 철학은 뭐냐? 매 순간 평균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 평균. 그러나 개별 주식으로 봤을 때는 벗어난 것들이 있다. 디비에이트 된 게 있다. 그래가지고 잔차가 이렇게 있다. 그런 잔차가 심하게 벌어진 것들 투자의 기회는 좋은 주식 하는 거예요. 좋은 주식 이런 같은 거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부동산 시장에 와서 극단적으로 순수한 DCF로 가자면은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말하자면은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을 얼마고, 안방에서 현금으로 얼마 발생하고, 마루는 얼마고, 창고는 얼마고, 현관은 얼마고, 베란다는 얼마고 등등 해가지고 합쳐서 각각의 현금 흐름들을 현재 가치화해서 방방이 합치면은 기업으로 치면 이게 sum of the parts valuation 아니냐라고 우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전혀 없죠. 그런 식으로 말하다가는 인터뷰하다가 잘립니다. 그 대신에 그 아파트에서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월세 액수, 전세 보증금 감안하고서, 그죠? 뭐 하여튼 간에 뭐 전부 전세 없이 그냥 생짜로 다 월세라고 치면은 그러면 기대되는 월세의 현금 흐름, 그 미래 현금 흐름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현재 가치화 해가지고 본 게 그게 아파트의 시가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여기는 순환 논리의 함정이 보이죠. 왜냐하면은 애당초 월세나 전세는 그 아파트의 시세가 얼마냐에 의존해서 그 은행 대출했을 때 혹은 제2금융권 등등 했을 때에 얼마의 이자율에 몇 프로에 빌려서 매달 갚아 나갈 건지를 예측한 거, 그게 이제 월세 액수랑 같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로 하다 보면은 그게 당연히 이제 지금의 아파트 시세라는 건데, 그게 뭐예요? 합치다 보면은
뭐냐면 출발점이 그 뭐예요? 월세나 전세 그 아파트 시세가 얼마냐에 의존해서 그죠? 이건 어디서 갖고 온 건데 다시 말하자면 그거는 옆에 아파트가 얼마 팔렸나 그걸 보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relative valuation 옆에 상대평가 쟤는 얼마 받았는데 나도 쟤처럼 받아야 되겠어 라고 하는 그거거든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그 내신을 생각하시면은 좀 비슷하게 된다. 아파트 그렇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가는지 그 모든 그 메커니즘 시스템이라든가 이게 상대평가 그걸 가지고서 철두철미하게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